안녕하십니까. 키를 푸는 수능 국어 힘나는 국어의 힘날쌤입니다. 오늘은 제5강으로 선택지에 제시되어지는 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수능의 문제는 지문과 그 다음에 문두와 보기와 선택지로 구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선택지는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주고 우리는 이 선택지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선택지가 정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문을 보고 어느 게 정답인지 맞는 걸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택지를 먼저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문을 독해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선택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문의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암시해주나 한번 보시죠. 자,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형으로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 5개의 선택지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것이고,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는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 2, 3, 4, 5번 선택지 중에 어느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다 맞다고 간주를 하면 지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선택지만 보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택지를 보면 첫 번째 1번은 전통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2번, 3번은 수정주의, 4번, 5번은 탈수정주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지문의 내용이 전통주의, 수정주의, 탈수정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겠네,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지문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전통주의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1번 선택지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 그쵸? 또 수정주의가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2번, 3번 선택지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탈수정주의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4번, 5번 선택지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충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판단하고 지문을 읽어간다면 훨씬 지문 읽을 때 쉬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통주의가 이제 여기 보시면 소련의 팽창 정책은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수행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지문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는 지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한테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를 통해서 지문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보는 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10문제, 20문제 반복해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처음에 좀 걸리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연습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답은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답은 하나다고 하는 이 문제는 이미 처음에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요. 뭐냐면 문두에 키가 제시된다 할 때 생각나실 겁니다. 아빠가 집만한 그 곰인형을 사온다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의 그 반응인데, 그 중에 태도가 다른 거 하나를 고르는 거 있었죠. 4명의 태도는 아빠의 말을 믿지 못하고 아들만 아빠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아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아들이 견해가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하나로 딱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누나는 아빠의 말을 믿지 못했고, 그랬죠? 동생은 아빠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엄마는 역시 아빠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는 동생이 정답이다, 이걸 확정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왜? 정답이 하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정답이 둘이었다면 이건 확정을 못 짓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동생이 정답이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정답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파악을 하고 또 이런 것을 자꾸 연습을 해서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시험 문제를 보면 정말로 이 정답은 하나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너무 허망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2009학년도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인데요. 자, 윗글로 보아 보기의 A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거 그랬습니다. 보기의 A에 대한 판단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A에 대한 판단은 지문을 읽어봐야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했다 그랬죠. 현재 가치로 그 환산한 값이 뭐냐면은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놀이동산으로부터 파급될 지역 경제의 그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해 가지고 그것이 현재 지금 가치로 환산한 값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할인율이 높은 건 뭐겠어요? 지금 가치가 더 높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래에 그 일어날 그 파급될 그 내용이 지금 계산해 볼 때 할인율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읽어보게 되면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그 떨어지고 또 할인율의 수치가 낮을수록 현재 가치가 올라간다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 지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지가 정답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기를 보면 어떤 업체가 이 자연환경을 개발해 가지고 놀이동산 만들려고 해요. 개발해 놀이동산 만들려고 해요. 근데 주민들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자연환경 가치를 중시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제 활성화를 중시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업체는 당연히 찬성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1번 선택지를 한번 보시죠. 1번 선택지는 자,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어떤 사람이 찬성하겠죠. 이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 주민들은 이 사람은 뭐예요? 반대하는 사람이겠죠. 이 반대하는 사람은 뭐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또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이건 문제가 생긴 거죠. 찬성과 반대는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맞죠? 세 번째, 개발업체 당연히 뭐예요? 개발업체는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1번과 3번은 찬성하니까 높은 할인율. 근데 2번은 반대하는데도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고 했네. 2번이 답이군.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게
1번이 답이라면 2번, 3번도 답이 되어져야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정답은 하나니까.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2번이다.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낮은 할인율을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 사람도 뭐예요?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낮은 할인율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높은 할인율, 반대하는 사람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2번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거를 알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확실하게 2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답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해서 허망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해서 정답을 확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지 선택지 구성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예전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수능 시험 문제의 출제 규정 이런 것을 발표해가지고 3,000원씩 책으로 판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수능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 측에서는 즉시 이것을 회수하고 거두어 드린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문과 1대1로 대응하는 선택지를 만들어라 그런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문단의 내용을 파악하는 이런 문제를 만들 때 1대1로 대응하는 선택지를 만들어라. 또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정보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 또는 어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을 반복하는 선택지. 지문의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지문의 내용을 복사에다 갖다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지문의 내용을 복사에다 갖다 붙인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바로 뭐냐면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즉 일치 불일치 문제죠. 이런 거 할 때 이런 선택지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일반화하는 선택지. 약간의 지문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선택지 또는 어떤 사례로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추론적인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또 많이 있고요. 내용을 그 요약적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문과 관련해서 새로 만들어내는 선택지.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죠. 보기 문제로 제시하는 다른 사례에 적용해 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라든가 또는 비판적으로 이해해 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만을 가지고 정말 좀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선택지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를 알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한번 보죠. 맨 처음에 잘 아시겠죠? 이게 뭔지 알죠? 복사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만 문제가 나온다면 정말 쉬운 거죠.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기체 온도를 일정하게 뭐 하고 부피를 한다 했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한다 그랬죠. 선택지 만든 거 보세요. 이상기체는, 물론 이 앞에 이제 이상기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상기체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한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갖다가 복사한 거죠. 이런 건 쉬운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상기체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기체이다. 없다고 가정하는 기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는 가상의 기체다. 가정했다는 말을 살짝 바꾸긴 했지만 뭐 이거 그대로 갖다 복사한 거죠. 근데 이런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때요? 아, 바로바로 우리는 이것을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개의 선택지 중에 보면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렇게 선택지를 보시면서요. 공부 나중에 한번 그 전체적인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문제라고 가정을 하면 자, 1번 이상기체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부분이 지문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예를 들면 뭐 이문단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할 때 아, 이거는 이문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놨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역시 이문단의 내용을 이거 복사해 놨다. 이렇게 써 놓으면 나중에 볼 때 아, 선택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자꾸 익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복사하는 게 아니고 변형하는 겁니다. 변형하는데 변형하는 거 이게 문제죠. 이게 어렵죠.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변형하는데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변형하느냐. 첫째, 요약해서 일반화한다는 거예요. 일반화가 뭐예요? 구체적이고 어떤 사례 중심적인 것을 어떤 원리 쪽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이 일반화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문 내용이고 선택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인 의미 표현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순수한 시각적인 방식을 추상적 의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 한자의 구성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자의 뭐 육서 얘기 나옵니다. 상형 문자 나오고 회의 문자 나오고 뭐 이런 전혀 영화하고 관련이 없는 뭐예요? 한자의 구성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요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알겠죠? 그것이 바로 에이젠슈타인이 회의 문자에서 주목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추상적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사람 얘기는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각적인 거 방식에서 뭐라고? 추상적인 의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냐면 영화 말고 한자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 즉 시각적인 면을 추상적인 면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한자 이야기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여기 나오죠. 이것을 영화 이외의 영역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한자 이야기입니다. 즉 한자 구성 원리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영화가 아닌 다른 쪽에서 다른 영역에서도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한 원리 이게 뭡니까? 저기 나왔죠. 시각적인 것을 무엇으로? 추상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 또는 뭐 어떤 그 지문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일반화해 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 이런 것을 평소에 많이 봐오고 또 이런 것을 많이 연습을 해 뒀던 학생들은 이거 보는 순간 그거네. 그리고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상당히 이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일반화한다는 사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선택지 하나하나 할 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것은 이 문단의 내용을 복사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은 뭐예요? 3문단의 내용을 일반화했다. 또는 요약해서 일반화했다. 이런 것을 선택지에다 써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눈에 익게 되고 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선택지를 딱 보는 순간 이것은 복사네, 이건 일반화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야 제대로 공부가 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문의 내용을 단어나 표현을 바꾸어서 구성한다. 이건 좀 뭐 약간만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를 하고, 그쵸?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선택권이요. 그러니까 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기가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행사 안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뭐라고 나왔냐면 옵션은 반드시 행사하는 권리는 아니다.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평소에 선택지 구성 방식을 익혀 놓아야만이 이것을 제대로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그 1번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문장을 합해서 구성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1번은 뭐 요약하고 뭐 이렇게 일반화하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 개를 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세기경부터 2선이나 4선 이후에 음을 기록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1세기경부터 이 4선지, 2선지를 이용해서 음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5선 악보는 그렇죠? 지금 사용하는 5선 악보는 14세기 무렵에 완성되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5선 악보는 14세기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5선 악보는 14세기 이후에 14세기 이후가 되어서야 나타났겠죠. 자, 그 다음에 14세기가 되면서 그러면 14세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5선 악보를 이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자, 이때부터는 불완전한 분할인 2분할도 뭐 동등하게 사용되었대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문에 읽어보면 나오겠죠. 자, 2분할도 사용되었고 이렇게 3분할과 2분할은 3박자와 2박자 계통의
기초가 되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와 같이 이렇게 높이는 5선과 음자리표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14세기 이후에 뭐가 표현되었다? 5선이 표현되었다. 음자리표로 표현되었다. 뭐가? 높이가 표현되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음의 길이도 표현되었는데 음표와 박자로 뭐 다양한 규칙적인 리듬과 다양한 리듬과 규칙적인 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5선 악보가 14세기에 이후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5선 악보에는 높이도 표현되어 있고 길이도 표현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들을 합해 가지고 14세기 악보에서는 그렇죠. 높이와 길이의 표시가 가능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지를.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장을 합해서 하나로 뽑아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 지문은 이제 악보가 어떻게 변천했는가 변천 과정을 쭉 쓰고 있기 때문에 14세기가 되어서 이렇게 높이와 길이가 표현되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4세기에 5선 악보가 나왔고 여기에 이 5선이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하나의 선택지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끌어내어 구성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추론을 해낸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그 한자 구성 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좀 다른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긴 한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끌어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1번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로 가운데를 생략해 놓았습니다. 더 긴 지문인데요. 선거 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뭐예요? 대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대립했냐면 조사 결과의 공표가 유권자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쳐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겠죠. 또 하나는 공표를 금지하는 거.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선거 정보에 대한 여론의 접근을 제한하여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선거의 공정성과 그 다음에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 주장, 이 두 가지가 지금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은 선거 전 6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자,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 아니면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 찬성하는 그런 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소리야.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알 권리를 제한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다 나오겠죠. 선거 기간 내내 공표를 제한했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랬죠. 금지 기간이 좀 줄었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선거 시작되는 순간부터 발표를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6일 전까지는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금지 기간이 줄었다. 그러면 이 점은 공표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알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알 권리를 조금 이렇게 더 존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6일 전까지는 허용을 해줬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입구의 내용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보세요. 알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고 했죠. 맞죠? 여기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성일 당일까지 조사 권리를 공표하고 있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이건 분명히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갖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일 6일 전부터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용, 이 두 개를 합쳐야만이 이런 선택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의 내용에서 추론해서 끌어내가지고 선택지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은 눈에 바로바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두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이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은 지문 내용을 추론해서 만든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고 눈에 자꾸 익혀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속성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속성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냐면 예를 들면 여기처럼 이렇게 기역과 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역과 니은.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뉴턴이 말했다고 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살짝 끼워 넣어요. 또 아인슈타인의 견해라고 하면서 뉴턴의 생각을 갖다 넣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속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나중에 저기 문제 유형 이야기 할 때 대비되는 두 정보라고 하는 이런 문제 유형이 있어요. 이거 할 때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딱 보는 순간 뭐가 복잡하죠. 인문계 학생들은 뭐 만유인력 나오고 물리 나오고 뭐 뉴턴 아인슈타인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는 순간 정말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이렇게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자 보세요.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의 생각을 비판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작년 11월 수능 시험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또 쌤이 저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역사가의 관점에서 뭐 A를 비판한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문제죠. 자, 이것은 언제 거냐면 2011학년도 시험 문제예요. 2011학년도 시험 문제인데 작년 2020학년도 10년 후에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다시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우리는 자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니은의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죠. 만약에 니은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됐다면 이거 무조건 틀린 거예요. 지난번에 역사가 관점이 반영이 안 된 거 무조건 다 틀렸잖아요. 똑같습니다. 무조건 니은의 입장이 반영이 되어야지 하고 두 번째로는 기억의 생각을 비판해야 돼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적어도 반대 의견을 내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죠. 먼저 뉴턴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기억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고 또 니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고 해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은 공간과 무관하고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뉴턴 얘기는 시간과 공간은 서로 무관하고 뭐요?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여기도 보면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별개의 물리량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함께 변하는 상대적인 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예요. 기억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뭐요? 무관하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잘못 말했죠. 이것이 기억의 생각이네요. 뉴턴의. 그리고 니은의 입장은 뭐예요? 서로 긴밀하고 연관되어져 있다. 그리고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응? 기억의 생각을 비판하려면 기억의 생각 뭐예요? 너 시간과 공간이 뭐 관련이 없다고? 독립적이라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틀렸어. 시간과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1번 한번 보시죠. 1번을 보면 상대 시간 개념으로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 시간 개념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누가 주장했어요? 이거 아인슈타인이 제시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건 맞는데 뒤에를 보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물체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뭐예요? 아인슈타인의 자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변하는 물체 운동을 설명하려니까 시간과 공간을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판이 아니죠. 자기 주장, 아인슈타인의 주장만 그대로 그냥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주장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은 뭐예요? 뉴턴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맞죠? 상대 시간 개념으로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긴 있어요. 그렇죠. 어? 있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이건 누구예요? 또 뉴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물론 선생님 여기 설명을 잘못했네요. 뉴턴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하는 물체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억의 생각을 비판한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은 맞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뉴턴의 주장에 동조해버리는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성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뉴턴이 주장한 내용을 갖다 선택지를 만들고, 또 뉴턴이 그 주장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주장 내용을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서로 속성을 바꾸, 이건 아인슈타인의 얘기고 이건 뉴턴의 얘기인데 서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속성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중에 이 대비되는 두 정보, 이런 유형을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한번 여러 개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 주어부보다는 서술부를 다르게 구성한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틀린 선택지를 만들 때 대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속성을 바꾸어서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보시죠. 자, 미생물의 종 구분에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뭐라고? 외양, 겉모습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대요. 미생물 종 구분할 때.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특성이죠. 이거는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은 배양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 나오죠. 어떻게 배양되는지. 이게 바로 배양 환경입니다. 그렇죠? 뭐가? 생리적 특성이에요. 그죠?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은 배양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생리적 특성이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주는 유전자를 이용한다 그랬죠.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주는 유전자 특징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종의 구분에 사용되는 유전자, 이것은 뭐라고? 무작위로 선택한다. 여기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유전자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는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술로 부 쪽을 바꾸어서 선택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택지를 볼 때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 내가 이따 이 부분 나오면 이 부분을 눈여겨 잘 봐야겠어. 이렇게 하고 지문을 읽어가다가 여기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 나왔네. 뒤에 배양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는다. 틀렸군.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선택지를 이렇게 비틀어서 변형을 해서 선택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 선택지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이 능력이 실제로 문제풀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는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가 크다. 그렇죠? 물론 막 너무 요령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 문제를 푸는 요령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지문의 내용 파악에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이래서 우리는 이 선택지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선택지를 파악하는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걸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문제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지 구성 방식을 일일이 다 거기 그 선택지에다가 다 이렇게 표기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수능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문제 풀이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만 막 풀어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문제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서 키를 찾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지문을 독해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답을 확정해 가는. 알겠죠? 그리고 시간도 전략해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혀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강 선택지를 어떻게 분석하고 선택지에 숨겨져 있는 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도를 분석해보고 보기, 선택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수능 시험 문제가 5가지 유형으로 압축이 되더라. 그래서 그 5가지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을 먼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지문을 이 문두나 무슨 뭐 보기나 선택지와 관계없이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문을 읽어가고 지문을 이해하고 독해해야 하는가 이런 걸 설명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했던 4월 24일 날 여러분이 집에서 문제를 풀어봤지만 서울시 교육청 문제라든가 또는 5월 21일 목요일인가 풀어본다고 하죠. 5월 20일 날 실시하는 모의고사 이런 거에서 비문학 지문과 문제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했던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서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